편하게 식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제는 일단 저희가 2주 간격으로 이제 계속 진행하는데, 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노동법 1, 2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는 이렇게 지원 신청하신 분 중에 프리랜서라고 적어주신 분들도 있어서, 일단 내가 노동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일단 만약에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이제 퇴사 과정에서 이제 내 퇴사가 어떤 퇴사인지, 퇴사하는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퇴사에 따라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오늘의 주된 내용은 이제 자발적 퇴사 시 알아둬야 할 노동법, 그리고 이제 자발적 퇴사 시에 이제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좀 많이들 있으셔서 그 내용을 준비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퇴사할 때 알아둬야 할 노동법 2에서는 그때는 이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그러니까 예컨대 해고의 부당해고 사건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랑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리랜서와 노동법이라고 해서 프리랜서로 적으신 분인데, 사실 근로자랑 프리랜서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닌데, 구분하자면 프리랜서는 이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근로자가 있다는 건 사용자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저희 흔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해서 이제 뭐 저희가 아는 최저임금도 적용받고 부당해고도 보호받고 받는 돈 자체가 임금이라는 특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이 가장 큰 차이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받는 돈 자체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거와 달리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임금, 어쨌든 부당 인사명령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 노동법이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제는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좀 더 대등하게 생활할 수 있게 이제 법에서 보호를 하는 거고,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둘을 대등한 관계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프리랜서냐 아니냐 이제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이 돼요. 실제로도 특히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뭐 학원 강사분들 아니면 헬스장 트레이너분들, 수영 강사 뭐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판단은 되게 복잡해요. 사실 이 판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서 10년 가까이 해서 겨우 근로자직 인정받으신 분도 있을 정도로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막 5가지로 구분해서 이게 법률적 용어를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내가 이게 맞나라고 해서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프리랜서라고 하셔도, 그러니까 주로 많이 상담을 가져오시는 게, 저는 용역계약서를 썼어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아니면 저는 3.3%를 떼고 있는데 사대보험이 돼 있지 않은데 제가 근로자가 맞나요?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휘명령을 받고 있고, 그다음 어떤 사용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본 원칙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근로자인지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좀 권유해요. 직접 판단하실 것보다는 누구 앞에 가져가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용역계약서를 썼든지 간에 내가 3.3% 떼는지 상관없이 내가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있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이 보호된다는 전제에서 이제 자발적 퇴사랑 비자발적 퇴사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퇴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자발적 퇴사는 내가 직접 그만두겠다라는, 내가 근로자가 먼저 의사표시를 해서 그만두는 경우를 말하고요. 비자발적 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먼저 이제 근로관계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구분이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이 애매한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니까 서로의 뜻이 통해서 같이 합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데, 사실 모호한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뒤에서 다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그리고 내가 해고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고당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 밖에서 서류상으로 인정되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처럼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용자가 원해서 그만두면서 나는 해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문제된 케이스가 이제 명백하게 부당해고가 나는 경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원래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된 케이스가 사용자가 이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거나 즉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로 오갔어서 부당해고시네요. 그래서 저 내일부터 출근 안 하긴 하는데 부당해고 다툴 거예요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부당해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나는 해고를 한 적 없고 이 사람은 그냥 무단결근 했던 거여서 그냥 자동으로 근로관계 종료됐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근로자분 상담할 때 해고를 당했다고 오셨으면 그 말을 녹음한 게 있으시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녹음한 게 없으면 서로 그 이후에 문자로 저 사장님이 해고하셨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 라는 이런 기록들이 필요해요. 오히려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해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서면 통보를 하지 않고 말로 해고해 와서 뒤늦게 인지했을 때 이제 문자로 다음날에 그런 걸 보내기도 해요. 왜 오늘 출근 안 하세요? 출근하셔야죠. 라든지 서로 이제 앞으로 해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게 입증 정말에서 증거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 아니 녹음이 제일 좋고요. 문자나 카톡들도 다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들도 있어요. 예컨대 사용자가 근데 너 나가는 거 알겠는데 우리 회사 규칙상 나가려면 사직서 써야 돼 라고 썼는데 그 사직서의 내용에는 난 자발적으로 그만둔다는 거에 대해 서명이 돼버리면 실제로 내가 사용자 요청대로 그만두는 거였다 하더라도 그 문서가 명확하게 내가 서명한 문서가 있으면 그거를 실제 사건에서 뒤집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근로자분들께 얘기하는 건 사직서는 항상 신중히 써야 되고 사직서의 내용을 쓰신다면은 어떤 내용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게 아닌 이걸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 거부하셔도 돼요. 회사 규정상 써야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데 굳이 거기에 서명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존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그랬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된다 우리 그러면서 그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던 거죠. 예컨대 오늘까지 일하는 걸로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서명을 하면 이제 그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되거든요. 이건 자발적 사직도 아니고 비자발적 사직도 아닌데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계약 기간 명시이고 이후에 또 할 거다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 내용에서 계약 기간 만료 시 종료된다라고 써 있고 실제로 내가 서명을 해버리면 이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고 그거를 사용자가 억지로 요청해서 나를 속여서 쓴 거다라고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사직서랑 계약서 마찬가지로 내가 서명하는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고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사진 같은 걸 찍어두셔도 좋고요. 어쨌든 한 장만 써서 내다 보니까 본인이 못 가지고 있고 나중에 상담을 받으실 때 이런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찍을 때, 서명하실 때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검토해보고 내일 서명할게요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주변에 상담받을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볍게 상담을 받아보셔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 퇴사랑 비자발적 퇴사가 구분되는데 그럼 이제 오늘 알아두셔야 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경우에 알아들어야 할 이제 노동법적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되게 그만두겠다는 말 이게 사직이 사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계약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거. 근데 이거 되게 사실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눈치도 보이고 말한다고 해서 사장이 안 된다고 할지 언제 얘기해야 될지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친구들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법에서 꼭 정한 부분도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이제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누가 할 수 있냐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내가 당연히 그만두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말하기 힘들면 위임장을 써서 대리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건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제 누구나의 포인트는 되게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내 권리니까 내가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할 수 있냐? 어디에서나 해도 상관없는 거죠. 사장실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내부 결제망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메신저나 그걸 통해서 하더라도 어쨌든 사이버 공간 안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전달하냐면 내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 일하고 싶습니다라든가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협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붙잡지 못하게 해야죠. 사장님들이 주로 많이 붙잡으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실 어떻게 할 방식도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이게 사직을 그만두는 거는 내가 그만두겠다 해 사장이 서로 협의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정해진 규칙이 없거든요. 사실 법에서 정한 규정은 원죄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계약이 종료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저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하고 그만두거나 사장도 이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듯이 일방적으로 그만둬버리면 이제 반대쪽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제약을 두는 거는 근로관계는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면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임금 받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이 16일이면 제가 20일에 월급을 받는다 생각하면 오늘 말했으면 다음 달 2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예요. 한쪽이 거부하더라도 제가 오늘 그만둘게요 얘기를 하고 사장이 그러면서 그래도 한 달간 해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 사장이 거부하더라도 다음 달 20일 제 월급 받는 날에는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월급 이제 지급일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불안하시면 한 달 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소 30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사장이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협의해서 그냥 같이 그만두게 되면 그건 상관이 없죠. 이제 거부하는 경우에 법도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서 만약에 이제 적절한 타이밍 얘기하는 3개월 전에 얘기해야 된다. 아니면 한 달 내에 1년 전에 얘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꼭 유효한 건 아니거든요.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근로를 강제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무효가 될 여지도 있고, 실제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됐으면 내가 급한 사정이 있어 내일부터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장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걸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협박을 하는 방식들이 주로 너가 이 당장 그만두면 우리 가게 어떡하냐,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는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각자 일하시는 영역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여기에 취업을 해서 여기 가서 되게 자주 그만두는 고깃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안 나간다고 해서 다른 알바분들이 좀 더 힘드시겠죠, 당연히. 근데 고깃집에 손님이 갑자기 제가 오늘 하루 알바를 안 나간다고 해서 손님 숫자가 줄지 않을 테니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크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손해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했을 때 내가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엄청난 손해나 크게 금전적인 물리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당장에 지금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고 이게 내가 빠지면 갑작스럽게 빠지면서 다른 회사로 가버리면 이 회사가 이게 다 망해버리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가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 내가 당장 그만두는 순간 엄청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고려하실 요소는 아니신 것 같아요. 또 계약서상에 3개월 전 통보, 1년 전 통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시 육하원 책상 외를 넣는데 외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죠. 그만두시게 되면 직원이 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지는 사장님이 고민하는 문제고, 본인이 그만두실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으셔서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별로 어떻게 말해요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직에 있어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발적 사직이니까 결정하셨으면 법적으로 언제 타이밍만 고민을 하시면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만 고려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퇴사 시에 챙겨야 될 근로자의 권리는 돈이죠, 사실.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것들의 기존 권리들이 나중에는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돈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두면서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일할 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면서 내가 받지 못한 연차 휴가, 아니면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대부분 그만두시면서 많이 청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적어놨는데, 임금 채권, 예컨대 내가 실제로 월급을 얼마큼 주기로 했는데 그걸 못 받은 내용,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했는데 못 받은 거, 퇴직금 못 받은 거, 그리고 연차휴가 못 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임금 채권이 되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럼 3년 이내에 제가 청구를 하면 예컨대 3년 동안 일하시고 3년 동안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위반이었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다 못 받았을 때 그만두시면서 지난 3년간의 임금을 달라라고 청구하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 내 권리를 못 받은 거니까. 그리고 그 이전 권리에 대해서는 3년이 넘은 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고요. 법원에 청구하실 때는 돈을 달라는 청구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때는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구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청이 검독관이 조사를 하고 검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처벌의 권한은 5년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진 받아야 될 돈이 몇 년간에 얼만큼 있는지 계산해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만약에 채권을 소멸해서 4년이 지난 거여서 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주지 않은 건 확인이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받지 못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해야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정을 취해야 할 테니까 여기서 합의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퇴사하시는 경우에 내가 받지 못했던 연장, 야간, 근로, 그다음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다 계산을 해요. 연차휴가일 수도 실제로 계약서상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못 받은 만큼, 그래서 계산해서 이만큼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수당으로 환산해서 수당을 청구하게 되죠. 그리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생활에 있어서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보호한다고 해서 전액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액 지급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만둘 때 너 이거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거랑 상계해서 퉁쳐서 끝내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 못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함부로 임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될 돈이고,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거니까 임금에 있어서 반드시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주지 못했을 때는 법에서 정한 이자보다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더 높은 이자를 산정하고 있어요. 그 이자만큼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노무사를 찾아오시는 경우에 주로 퇴사 시에 찾아오세요. 어쨌든 다니면서 청구하기는 대부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오시는데 직접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용노동부 노동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민원 신청이라고 있어서 임금체불 진정서에서 바로 신청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접수가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관할 노동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서울의 각 지역마다 경찰서가 있듯이 보시면 노동청도 각 지역마다 노동청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 관할의 노동청이 어딘지 찾아서 거기를 가시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런 돈을 못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근로감독관한테 얘기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게 되거든요. 제가 접수한 진정서 표지만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어떤 급여를 못 받았고, 어떤 진정인은 어떤 분이시고, 회사는 어떻다라고 해서 이걸 접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작성하기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개인이 하실 때는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하실 때는 내가 못 받은 돈이 이만큼이고, 내가 받아온 돈에 대한 증명자료, 그리고 왜 못 받았는지,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아마 감독관이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어떤 걸 달라. 양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냥 알아보기 편하게 이만큼 받았어야 되고 이만큼 못 받았다라는 거 증명하시면 되고, 이렇게 접수하게 되면 이제 문자로 통보가 와요. 언제 어디까지 해서 참석해서 출석해달라. 그럼 감독관이 말 그대로 경찰이 돼서 같이 조사하기도 하고요. 사용자랑 근로자 같이 불러서 이날 조사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만나기 껄끄러우시면 감독관한테 요청해서 따로 조사받고 싶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게 되면 감독관이 조사해서 임금체불이 이만큼 발생했구나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임금체불로 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검찰에 고소해서 검찰을 통해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청 통해서 이제 진정을 하게 되면 이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견해줘요.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랑 여기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사용자가 이 돈을 지급할 테니까 이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취하해달라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근로자가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건이 종결되고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고 이제 임금체불에 대해서 취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 사업주가 이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걸 인정할 수 없다나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액차단금 제도를 대부분 많이 택하세요. 이거는 나라에서 먼저 이제 이 사람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걸 확인하고 먼저 지급해주고, 그 나라가 사업주에게 직접 그 돈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분의 이제 소액의 조금이라도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확정 증명을 받아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소송이다 보니까 조금 간략한 소송이지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줘요. 월급여 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400만 원이 넘으시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당사자시니까 인터넷에 조금 복잡하지만 검색해보시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설명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확정증명원이랑 체불임금 확인서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차단금 신청을 하면 최대 1,000만 원. 근데 이제 요건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랑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안에서 총 1,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그걸 사업주에게 청구해요. 그래서 임금체불이 1,000만 원이 안 넘는 경우에는 굳이 사업주와 합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차단금 절차를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그 뒤에 700이라는 거는 임금만 1,000만 원 줄 수는 없어요. 임금이랑 퇴직금 각 700만 원씩이고 최대 1,000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많이 오른 거예요. 원래 4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최근에 이제 고용보험상 여기에 대한 자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여가지고 최단금이 1,000만 원이라 이걸로 통해서 구제받는 신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딪히기 싫어서 합의를 하게 되면 결국엔 일정 금액을 깎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사업주가 전액 지급 안 하고 나 이만큼 줄 테니까 빨리 끝내자라고 해서 합의하신 경우도 있는데,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이 차단금 범위에 해당되고 이 금액보다 낮으면 이 금액 안에서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합의하실 필요 없죠. 그런 경우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사업주 처벌은 처벌이고 사업주에게 징수되는 거고, 나는 나라로부터 먼저 돈을 받으니까 당장의 생활에서 급하게 필요하신 게 아니면 주 2, 3개월은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소송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긴 한데, 그걸 통해서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그것만 증명이 된다면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발적 사직시 이제 본인이 챙겨야 될 급여 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내가 직접 그만두는 경우에 그럼 구직급여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고용보험법상 이제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원래 고용보험의 원칙에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 이제 구직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거에 있어서는 원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뒀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의 사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예외 규정은 아닌데,
이거는 고용보험법상 이제 사용 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요. 그래서 상실 신고할 때 자진 퇴사, 그다음 회사의 사정으로 따른 이런 네 가지에서 이게 구체적 사유들이고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데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이제 수급 요건이 된다. 그래서 수급 자격이 있다가 유유고요. 수급 자격이 없는 아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 수급 자격이 없고 다만 이제 자진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근로조건이 변동되고 임금 체불 등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검토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검토 필요한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죠. 본인이 입증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유라고 써있거나 무라고 써있는 건 사실 명확한 경우들이고 이렇게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단정 짓기 어렵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자발적인 요소랑 비자발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예외 규정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법 위반이 있으면 웬만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시간이 예를 들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근로시간이 적용돼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니면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이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는 다 조건이 있어요. 뭐 2달 이상 발생해야 되고 임금체불이 얼만큼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쉽게 상담센터 통해서 내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근로조건이 갑자기 낮아졌거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돼서 사실상 내가 그걸 옮기는 게 무리였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있어도 자발적 사직이라도 구직급여가 인정이 되고요. 뭐 업무 수행이 내가 실제로 아파서 곤란한데 회사가 이제 휴직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휴직을 줄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치료 이후에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구직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이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불합리한 차별,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들을 겪음으로써 내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자발적 사직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지급이 되고 최근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아직 법 규정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약간 고용보험센터에서의 그 담당자의 재량이 있어요. 실제로 약간 이게 이 사람이 그만둘 만한 사유였는지 그러니까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실제로 이 정상적인 직장이 아니면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람이 그만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직장을 하는 구직활동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줄 만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이제 그만두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에서까지 지급이 돼요. 내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얼만큼을 받을 수 있는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생각하고 계신다면 퇴사 전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 고용복지 플러스라고 해서 노동청 안에 있는 대부분 노동청 안에 고용복지 플러스가 있고 대부분 구직급여 상담이 사실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가셔서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시면 거기서 피보험단위 기간 조사에서 이만큼 나오실 거고 구직급여 이만큼 나올 수 있고 이런 사유면 될 것 같고 이런 사유면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만약에 사업주가 이상 산실과 다르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신고 사유를 다투실 수도 있어요. 고용보험에서 난 이렇게 그만둔 게 아닌데 사업주가 잘못 신고했다 해서 다투셔가지고 그걸 조정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다툼이 있으면 이제 고용상담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이 왜 그만둔 건지 조사하겠다. 확인해줘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주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분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자발적 사직이라도 사업주가 뭐 권고사직을 해주기로 했다, 아니면 해고를 해주기로 했다 해서 합의했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합의는 사실 고용보험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상담해드리긴 어렵고 각자 이제 사정에 따라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근데 어떤 경우더라도 일단 그만두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퇴직할 때 알아둬야 될 자발적 사직의 경우 알아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얘기 좀 편하게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너무 빨리 말했나요? 네. TF 먼저요. 요즘 그러니까 회사를 보면 그러니까 대놓고 관두라고 말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되게 치사한 방법으로 막 일해서 배제시키고 네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런 거는 다 그냥 자발적 대상인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지금 같은 경우에 주로 그렇게 상담이 오시면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먼저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그걸로 해서 그만두시게 되면 이제 자발적 사직이다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거나 집단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로 인정이 돼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바로 그만두는데 이제 바로 그만둬 버리시면 감독관이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식사 더 하세요. 남았습니다. 궁금한 게 네. 이제 그 사용자 측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쪽으로 포장을 해서 퇴사시키기를 원하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괴롭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 만약에 이제 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시키게 되면은 그 고용주에게 뭐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불이익 구체적으로 있으면 만약에 이제 고용 지원금 같은 걸 갖고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요즘 최근에 지원금들이 좀 있거든요.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회사가 회고하는 경우처럼 돼버리면 그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실 비자발적 사직으로 만약에 해고시키려면 이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이유가 엄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본인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부당해고가 들어왔을 때 지게 되면 본인이 감당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퇴사하는 시기를 네.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직을 하는 경우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의 여유를 주고 내가 한 달 줄 테니까 너 이때부터 일 시작해라고 여유를 주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사실 네. 당장 인력이 급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 이내에 뭐 신청부터 받아서 들어와라 네. 라고 요구하는 게 대부분인데 만약에 전에 있던 그 고용주가 이거 우리는 일이 너가 나가게 되면 당장 손해가 크기 때문에 내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한 달 잡아놓게 돼서 그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용이 이렇게 연계가 안 되고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 너 쓸 수가 없어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쪽에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한 달 동안 잡아둔 다음에 우리는 인원 충원을 한 명 그동안 했으니까 너는 그냥 한 달 뒤에 나가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이제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막는다기보다 그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에 사실 본인이 오히려 강하게 이직 의사를 요구해서 이직을 해버리시는 게 사실 낫죠. 그 발생할 손해를 고려했을 때도 그 손해가 막중하지 않다면 당장 이 프로젝트에서 진짜 망할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직이 좀 자유로운 문화가 당연히 예상돼 있고 만약에 그쪽이 막말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해도 계신 업종이 이직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이면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이직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될 리스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냥 일단 당장 내가 이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직을 해버렸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뭐 나중 책임질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께서 만약 그렇게 이직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건 고려할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첨예하게 만약에 소송을 가서 다퉈야 될 문제여서 그렇게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긴 해요. 그냥 합의해서 서로 이제 좋게 끝내자라든가 싸우고 고성이 오가더라도 소송 가는 경우는 사실 더 적긴 해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막 그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이미 진정을 몇 번 막 냈었어요. 근데 계속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진정을 계속 내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진정만 내는 걸로 회사가 이게 뭔가 자정이 안 되면 뭔가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정을 주는 그러니까 뭐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게 우리가 좀 되게 산섭적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분명히 언제 주게 돼 있고 그날이 주말이면 무조건 그 전 근무일에 주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어기고 막 돈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전 협의 없이 막 70%씩 줘버리고 말없이 하다가 그러다 한 두세 달 뒤에 지나면 나머지 돈 주고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한두 번 겪어보니까 이제 진정을 넣고 하는데 진정을 넣어도 회사는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동작을 안 하니까 저희는 진정을 계속 넣긴 하는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종종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채굴액에 따라서 처벌이 세지기 때문에 비례해서 결국에 사업주가 줘버리면 그때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발생한 손해는 사실 구체적으로 손해를 따지려면 발생일부터 안 준 시간까지 해서 20% 이자 가산해서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시고 당연히 그런 한계 사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명백하게 잘못을 크게 해줘버리면 싸우기가 더 편한데
이게 막 자잘자잘하게 계속 해버릴 때 결국에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어렵긴 해요. 그런 경우에 사실 다 같이 하셔서 다 같이 크게 만들어서 이제 큰 처벌을 요구한다라는 걸 형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에 지급해버리고 좀 늦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급해버리면 나중에 뭐 지연이자를 엄청 많이 모아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서는 노동청 조사가 아무래도 시간도 좀 걸리잖아요. 평균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47일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까지 이루어지려면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미약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 처벌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진짜로 지불 능력이 없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또 처벌이 안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긴 하네요. 네. 희망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만약에 그리고 체불 때문에 걱정이 되실 때 항상 확인하실 게 제가 아까 소액치상금 할 때 최종 3개월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가끔 이제 이번 달이 10월이면 10월치 7, 8월을 못 줬는데 10월치 월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만약 그만뒀을 때 7월에 임금은 이제 체당금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받으실 때는 땡겨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더라도 못 받은 돈은 그럼 7월치 월급으로 해서 줘라라고 해서 받으시면 이제 8, 9, 10건은 소액치당금 범위에 들어가죠. 최종 12월에 그만두니까. 근데 만약에 회사가 10월치 명세서로 줘버려서 10월 급여가 돼버리면 내가 못 받은 7, 8, 9월은 7월은 이제 체당금 범위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체불이 되셨으면 내 체불액이 얼마까지인지 항상 고려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체당금 범위 안에 있으면 어쨌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넘어가는 범위에서는 좀 미리 좀 대처하시는 게 좋죠. 막연히 5, 6개월을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좀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고용관계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를 통해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 휴게실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면은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 직접 고용할 수도 있지만은 업체에다가 이제 임원비를 주고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계약서에다가 만약에 이분이 파견 오신 분이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막그 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자꾸 일으켰을 때 부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분이 이제 저희 회사랑 일을 하다가 이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부채를 해주세요. 다른 그 근로자를 공급을 받고 이분은 만약에 이제 고용 관계가 그 파견업체에 계속 유지가 되면 좋지만은 파견업체도 그걸 사용해서 이분과 고용을 전문을 했다면은 그 해고의 귀책이 저희한테 있는 건가요? 그 사장 고용주 이쪽 사장한테 있냐? 네, 그렇게 있진 않죠. 그러면은 그건 파견업체가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파견업체 사장인데 우리 직원이 저기에 가서 잘려서 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귀책 사유라고 인정할 만해서 내가 해고를 하는지는 이제 나야 이 사람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두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보호가 잘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저쪽 사장 여기서 일하지만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보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파견법상 이제 파견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해두고 있는 거고 실제로 파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불법 파견이면 그 사장과 여기 사장과 이 파견 근로자 간의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적법한 파견이고 그런 게 없으면 파견업체와 파견 사장과 여기 사장 간의 이제 관계에서 이거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근데 파견업체 사장이 이게 이 업체가 망했다거나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만은 이유로 딴 데 보낼 수 있는데도 해고를 한다면 그건 이제 파견업체 사장의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네네. 그 중간 네네. 저를 입증할 만한 게 네. 꼭 직접 입증하려고 그거는 내 근로시간 초과가 어떤지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주당 52시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초과 근로 연장 근로 입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청 갔을 때 내가 근로시간 이만큼 있었다라는 게 입증할 만한 이사기록 카드, 출퇴근 기록 카드가 없는 사업장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주로 저희가 제출하는 거는 그런 게 없으면 일정한 그 회사 근처 출퇴근 내가 교통카드예요. 그런 것들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다이어리에 적어서 일정적으로 맨날 적었다 출퇴근 시간 적은 것들도 증거자료 제출하는데 이제 사용자가 그걸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라도 아니면 내가 업무적으로 메시지 주고받은 것들 아니면 업무 구조 특성상 내가 이 시간에 일할 수밖에 없었고 사내메신저를 사용한 기록들
이런 기록들을 사실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분 일하시는 거에 따라서 뭐 없냐라고 해서 사용자랑 대화 주고받은 것들, 교통카드 내역도 일정하면 좋고요. 그런 걸 가지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근로시간이 실제로 이랬었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회사에 이전 2달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있었고 그때는 그만둘 수 없었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버티다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상담센터에서 어떻게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거는 기준이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가 돼야 되는 건지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다 달라요. 이게 기간이 길고 액수가 적을 수도 있고 약간 반비례 형식으로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뭐 2할 이상이 계속 체불됐을 수도 있고 최근 2달간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세부하게 있는데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해요.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다르고 임금 체불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내가 진정을 넣고 그러니까 노동청에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분이 임금체불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서 임금체불 이만큼 했으니까 이분은 그만두실만 했네라고 해서 고용보험대로 지급되는 건 지급되는 거고 구직급여 요건은 그거랑 별도로 이분이 받으셔야 될 임금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진정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는 거죠. 네. 더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야 초과 근무에 대한 게 만약에 정말 지급이 안 돼서 오류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궁금한 게 만약에 고용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네네. 또 우리 뭐 1년치 연봉 얼마에 하는데 그 연봉에는 초과 근무가 다 반영된 거다. 그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했을 네네.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뭐 기본 근무 시간은 주당 40시간인데 네네. 40시간에서 그럼 52시간까지 포함량을 보고 만약 52시간 초과된 것만 받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 계약서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연장 근로가 몇 시간일지 모르는데 포괄된다라고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게 계약서 자체가 좀 문제되는 계약서일 수 있어요. 애초에 이게 포괄임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요즘 언제가 많이 됐던 포괄임금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엄격히 따져야 될 게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어요. 산정하기 어려운 좀 애매한 것들. 근데 그런 업종이 아닌데 연장 근로를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상 연장 근로를 그냥 무제한 허용하고 기본급 주겠다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서 내용 따져봐야 되고 실제 근로시간 따져서 내 기본급 이만큼 주는 게 맞고 연장 근로 그거 계산했을 때 연장 근로 수당 이만큼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다시 역산해서 계산해버릴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금융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초과 근무 수당을 판단할 때 보면 휴일에는 뭐 1.5배 하고 야간에는 뭐 2배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말에 하루를 근무한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안 주고 대신 뭐 평일 대체휴무로 한다고 하면 1대1로 산정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대체휴무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합의를 하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고 미리 그냥 이제 이날 휴일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건 1대1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절차 자체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돼요.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수당은 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휴일 근로가 아니라 일반 근로가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럼 평일 일요일날 하루 풀로 8시간 일을 하더라도 다른 날 쉬는 거에서 대체를 하는 거니까.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었어야 됐고 뭐 미리 특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연차를 실제로 그렇게 대체하는 경우도 꽤 있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퇴직금 관련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퇴직금 관련해서 좀 네네. 보통 요즘 회사들 퇴직 뭐라고 그러지? 은행 상품으로 해가지고 퇴직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퇴직연금을 한 달치를 그냥 안 넣는 거예요 회사에서. 네네. 특정 달치를. 네. 그게 만약에 나중에 퇴사할 때 그러면은 그것도 원래 퇴직금도 퇴사하고 나서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만약에 퇴직연금이니까 그 달에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넣었으니까 그 달에 원래 들어가서 운영돼야 될 돈만큼 이자가 안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럼 제가 다 퇴사할 때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발생하신 손해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 퇴직연금 상품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언제 지급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그것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네, 다음 시간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했던 거라 다음 시간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체 휴무를 했을 때 네.
연차 휴가를 내가 못 쓴 게 있으면 그건 당연히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작년 만약 저희가 2018년 연차를 네네. 다 못 썼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소멸돼. 연차, 그러니까 올해 만약 발생한 연차, 2019년 연차가 1월 1일 발생하셨다 쳤을 때 이걸 다 못 썼잖아요. 만약에 지금 5일밖에 못 쓰시고 10일이 남았다 치면 오늘 퇴사하더라도 그럼 그 10일치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전년도 것도 이게 휴가가 수당으로 바뀌는 거는 그 다음 연도 1월이기 때문에 그때 시점부터 또 3년이라 사실 연차 휴가를 만약에 한 3년 동안 못 쓰시고 4년 동안 못 쓰시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한 2달치 월급 청구하세요. 꽤 크게 청구하게 되겠네요. 그 발생 시점 1년 더, 아까 임금채권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연차 휴가 일수는 좀 더 길어서 그래서 못 쓰신 일수를 뭐 사업장상 다 못 썼다라고 하셔서 그 입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하죠.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주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로 대체해서 줬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사전에 근로자협회랑 서면으로 합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게 안 이루어졌으면 이건 사실상 그냥 어차피 우리가 계약서상에 안 써 있더라도 쉬기로 한 날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합의한 거는 그러니까 연차 대체를 한 건 아니고 내 연차는 남아있다라고 주장하셔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죠. 네, 뭐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강의 여기서 마치고 좀 더 쉬시다가 저희 할 게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 다다음 주에는 부당해고 관련해서 이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케이스랑 퇴직연금 운영이랑 요즘 퇴직연금이 대부분 많이 쓰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때도 점심 준비해 주시니까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그리고 이 내용 관련된 게 아니어도 노동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다음 시간에 오셔서 그냥 질문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